우리 이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뭐 우리나라 특정 나라에 뭐 사죄해라 뭐 계속 하여튼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시절의 시대 정신은 하여튼 힘 키워가지고 넘껏 뺏어 먹는 걸 당연시하는 그런 거였고, 자기네들이 그런 또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때 과학 쪽에서 뭐가 새로운 이론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다윈이 했던 진화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진화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혁명적인 그 과학 이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창조해서 만든 피조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과학적으로 그걸 해보니까 뭐 신이 만들었던 어떤 뭐 초기에 만들어진 형태에서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변형, 소위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더라. 그 이론을 이제 바탕에서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 다음에 우성이 이기는 성녀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이론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는 우리는 우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인종이야. 이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저 미개한 족속들, 아시아에 있는 저 정근대화된 족속들을 우리가 계몽을 시키고 문명화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선 우리 민족, 우리 인종들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어떤 소위 인종주의로 연결이 된 거죠. 그걸 이제 그때 그런 이론들이 나온 걸 과학 쪽에서 나온 이론은 그냥 순수하게 진화론. 그걸 이제 사회학에 접목시켜서 나온 이론을 소위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진화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적자생존, 약육강식, 뭐 이런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이제 이론이 나오죠. The burden of white. 백인들의 부담, 백인들의 책무. 그러니까 더 뛰어난 민족이고 더 뛰어난 인종인 우리 화이트, 유럽 인종이 미개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인종들을 우리가 가서 우리 문명을 전파하고 이식을 시켜서 개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황당한 사회 이론. 여기에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소위 유대인 학살하고도 연결되는 게 이제 소위 이게 인종주의까지도 가게 됩니다. 인종주의. 레이시즘. 우수한 레이스. 인종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의 해외 침탈을 갖다가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너무 나라 땅 가지고 오고 수탈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나쁜 짓 할 때는 항상 뭘 만든다? 뒤에 명분을 만든다. 이죠. 뭔가 나쁜 짓 할 때 우리 항상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이죠. 그런 게 뜻이 이제 이때도 제국주의가 그렇게 막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보면은 참 그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보면 중세 때부터 그 제한된 지역에서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자본주의라는 제도도 만들어내고 국민국가라는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시민혁명을 이뤄가지고 또 산업혁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뭐가 완결이 되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절에 이제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에 살았던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평온한 시절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평온하게. 뭐 너무 그 빼앗는 거는 참 나쁜 짓이야. 이 사람 잘 섬겨야 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이런 거로 이제 잘 살았던 거죠. 그런 쪽 사람들한테 이제 얘들이 이런 쪽으로 무장해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시대 정신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나쁘죠, 이게. 나쁘죠, 분명히. 나쁜 것이죠.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이렇게 관통했던 이 시기가 서구가 정말 세계 못할 짓을 했던 그런 나쁜 시기인데, 그때 그 시대의 정신이 또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느닷없이 당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참 믿기도 하고 그렇지는 한데 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 시절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지, 이런 시대 정신이 관통할 때에 살았다고 막 지내놓고 막 뭐 물어내라 잘못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그 시절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서 좀 더 우리 자체가 강하고 더 어떤 그런 세계로 나가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뭐 계속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영국한테 무지무지하게 당했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캘리코 수입하다가 자기네들 보호무역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하로 산업혁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입을 막으려고 인도에 있는 소위 그 캘리코 만드는 장인들 있잖아요. 그 손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못 만들게 만들려고. 엄청난 짓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인도가 뭐 영국한테 배상금 받았습니까? 뭐 사과하라고 합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영국을 좋아해요. 영국에 가서 고등교육 받고 영어 쓰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또 영국 프렌들리한 또 그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 자기네들 당했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그 시절을 살았던 걸 갖다 너무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물어내라, 사과해라. 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뭐 알아서 사과하겠죠. 우리가 힘이 세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당하도록 우리 힘을 키우고 대비하고 외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쪽으로 좀 더 배웠으면.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배우는 게 보면서 아프다, 나쁜 놈들, 사죄를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절을 안 당할 것인가, 우리 아들 시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저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을 한번 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3B, 3C가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이제 러시아. 사실은 이 나라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 역사를 보면은 싸우던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 간의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 항상 자기의 이익과 자기 나라 그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는 그게 최우선순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나라하고 맺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이제 이어서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이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일종의 여러 해에 걸쳐서 협상을 맺고, 이제 여기에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여기는 또 뭐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같은 핏줄 계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은 이쪽은 소위 시민혁명, 자유주의 혁명을 경험했던 데고, 얘는 못했던 데고, 그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자유주의 혁명을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세계가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력 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되게 됩니다. 항상 전쟁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자연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그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비스마르크 재상이죠. 비스마르크 재상.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로 지혜롭고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독일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프랑스까지 버블 전쟁에서 이기고 독일을 제국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외교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식민지 정책에 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굳이 해외에 나가까지 전쟁을 해가면서 하냐. 잘 다독이면서 옆에 나라하고 그 협상을 맺고 외교 관계를 맺고 이런데 굉장히 노회한 어떤 정치가였거든요. 그래고 이 사람 주도하에 아까 제가 말했던 삼국 협상, 그 삼국 그 동맹 이런 것들이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 나라하고도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보필했던 황제는 비렐름 1세였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1870년에 일대 황제로 취임했던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이 사람 비렐름이세요. 문제의 인물이 이제 소위 카이저 수염하고 굉장히 고집세게 생겼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골 때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때 재상하던 비스마르크가 다 잡고 있고,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까신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전쟁하지 말고 해외 진출하지 말고 우리가 외교로 잘 지내면서 독일을 강화하자는 쪽을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산업혁명 또 이렇게 하고 이라고 힘이 세졌는데 우리도 뭐야,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팽창을 해야지. 그걸 하려고 이 사람이 계속 반대하니까 이 사람을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대외 팽창주의로 막 나가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우리가 세계 열강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은 뭐 수염은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이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에도 이제 보면은 일본도 내가 나중에 이제 좀 종합적으로 그 하겠는데 독일이나 일본도 약간 비슷한 국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으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게 한쪽 줄을 잘못 쓰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확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하고 일본은 약간 좀 비슷한 국민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산업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또 열심히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핸들을 좀 잘못 잡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때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이제 보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기는 막 망명 가버리고 이제 또 2차 대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의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죠. 항상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뭐 구조는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 오흥 제국하고 독일 쪽에서 이 남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908년에 이쪽에 있는 소위 크로아티아하고 보스니아 쪽을 합병을 해버려요. 합병을 해버리는데 이쪽에서 오는 슬라브주의인데 이쪽 발칸반도에서 그래도 좀 세게 그 어떤 보루처럼 있던 데가 세르비아거든요. 세르비아. 그래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오스트리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보스니아 이쪽을 합병을 해버린 부분에. 근데 이제 1914년에 이제 이 보스니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죠. 거기에 이 페르디난트 이제 이 황태자 부부가 이제 그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반대했던 소위 세르비아의 청년 투르크당의 한 청년이 이 사람들을 이제 암살을 하는 거죠. 이 과정도 좀 재밌는 게 앞뒤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이 친구가 폭탄을 던져요. 던지는데 그게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갖고 자기들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갖고 막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막 간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게 늦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수습하는데 황태자 부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 구호 활동도 하고 마음이 좋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마차를 타고 숙소를 가던 중에 이 친구는 이제 실패하고 막 서성이다가 보니까 또 마차 타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총을 이제 쏘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뭐 세르비아하고 이제 전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그걸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생각한 거죠. 뭐 한 달 동안 협상을 하다가 오스트리아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뒤에는 독일이 있다.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 뒤에는 범슬라브주의 러시아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은 발칸반도에서 금방 조그만한 전쟁으로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유럽을 갖다가 소위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이 큰 세계 대전으로 화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전쟁은 사소한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 오스트리아 뒤에서 백업을 하는 게 독일 아닙니까? 독일. 독일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번 걸 기하로 해가지고 이 잘못된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독일 쪽에서는 그때 군비를 상당히 강화를 했기 때문에 얘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했냐 하면은 속전으로 프랑스 이쪽을 먹어버리고 이제 협상으로는 이쪽 러시아 쪽을 해놓은 게 이제 이쪽 러시아는 해봤을 때 산업화도 넣고 하니까 얘들은 아마 이쪽 동쪽에서 좀 천천히 올 거야. 우리가 서쪽만 빨리 평정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서쪽으로 확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나가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때 당시에 이제 중립국호로 돼 있던 게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벨기에를 우회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프랑스는 독일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여기에
이제 구축해놨던 게 이제 참호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지노선. 마지노선. 그래서 마지노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걸 안 독일은 이제 직접 안 들어가고 벨기에를 우회해서 들어가는데 벨기에라는 중립국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국도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영국도 참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확 들어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있고 나면서 너무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오래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작품이 있죠. 문학 작품. 해밍웨이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해밍웨이 맞나요? 아니죠. 레마르크.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이제 거기에 참전한 독일 병사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교착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외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늦게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쪽은 이제 서부전선, 동부전선인데 러시아가 신속하게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쪽 소위 동맹국 쪽이 상당히 우위 쪽으로 갔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교착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이쪽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이때 당시 독립국이었던 불가리아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으로 붙고 이쪽 발칸 동맹은 이제 이쪽 연합국 쪽에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유럽이 참여한 전쟁이 돼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큰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총 안 쓰고 말 타고 싸우고 뭐 소수가 싸우고 죽고 뭐 그다음에 좀 쉬다가 좀 천천히 하고 뭐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산업혁명을 거친 모든 나라가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도 발달했고 수송수단도 발달을 하고 이때는 이제 탱크도 만들어지고 대포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살상 무기를 가진 이제 전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일반 국민들은 전투에만 나가는 군인들만 싸우는 거고 국민들은 뭐 전쟁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발달하는 무기로서 붙는 어떤 그런 전면전도 됐고 또 그러면 이제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거기에 필요한 소위 물자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공장 돌리고 하는 군수 산업 이런 거 하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완전 총력전이 되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영토가 전선화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소위 전시체제로 들어가는 총력전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상 아주 비참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의 최초의 전쟁이다 보니까 그 군사들도 많이 죽었고 뒤에 있던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교착 상태로 가면서 이제 독일이 그래도 이제 제일 겁내는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얘들이 후반부에 가면서 뭘 했냐 하면은 들어보셨죠? 유보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잠수함을 만들어서 전쟁에 투입할 정도니까 독일이 얼마만큼 산업을 빨리 발전을 시켰다는 걸 알겠죠. 이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유보트라고 불렀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해협에 이제 영국 배라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다니는 뭐 군함이든 상선이든 할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쏘아가지고 격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많이 효과를 봤는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한테 독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잠자는 사자가 그 건너편에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였는데 미국은 제가 전에 했던 1823년에 몰로 대통령이 선언했던 게 몰로주의. 우리는 유럽에 관여 안 하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고립주의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까지 1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수혜국이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자기네들 전쟁에 참여 안 하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거 수출할 거 아닙니까? 무기 팔아먹고 뭐 물자 살고 금융 제공하고 뭐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바다에 그 유보트에 자기네들 국민이 탄 상선이 격침을 당하면서 몇백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확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를 주장하던 미국이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1917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쟁을 끝내게 되죠. 끝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그 삼국 동맹척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참가했던 이쪽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태리,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인데 나중에 이태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뭐 크게 영향도 못 미쳤지만은. 그래서 이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아라사, 발칸 연합, 미국, 일본. 일본은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의 최대의 수혜국이 미국, 일본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이제 영일 동맹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뭐 사실 자기네들은 전쟁에 별로 참여도 안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일본은 이득만 챙겨요. 아까 말했던 미국처럼 군수 물자 수출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흑자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이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중국 쪽에 확보하고 있던 이권들 있잖아요. 주로 그 산동반도 쪽, 칭다오 있는 쪽, 그쪽에 치고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버려요. 다 차지해버리고 독일이 그때 태평양 쪽에 자기네들 식민지로 이 군소 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먹어버려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수혜국, 일본, 미국. 이러면서 이제 일약 그 어떤 군사 대국으로 확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산동반도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 산동반도에 있는 칭다오에서 이제 뭐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게 뭡니까? 맥주. 그래서 칭다오에서 이제 그 맥주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칭다오 맥주 맛있잖아요. 그죠? 하고, 그때 일본 애들이 그 들어가서 또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뭐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그런 거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엄청난 또 그 반사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저는 일본의 헌법이 개정돼서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그 2차 대전 패전국을 해서 전쟁을 못 하도록 그렇게 헌법이 개정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하면서 재미도 보고 국력이 확 컸잖아요. 이제. 또 1차 세계대전 하면서 확 컸단 말이죠.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완전 폭삭망하지만, 또 다시 일본이 확 크는 게 무슨 전쟁 때문에 크는 줄 알아요? 6.25 전쟁 때문에 확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맛을 너무 많이 본 나라야. 그러면서 그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 나라가 전쟁터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섬나라라는 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에 어떻게 그런 전쟁 상황이 오기는 이제 과거처럼 쉽지는 않은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전쟁터가 될 위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면 덕을 봐, 항상 보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법이 되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 지금 그런 거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헌법으로 막아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일본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1차 세계대전, 연이은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확 올라가는 거죠. 크고 힘도 세우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서구는 항상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만들고 이러면서 전후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했던 회의가 파리에서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회의.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서구에서 이제 좀 잘못하게 된 게, 이 성전국들이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놓을 게, 여기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러시아는 이때 이제 참전을 했다가, 이 전쟁 말미에가 이제 1917년이잖아요. 17년에 이제 이 1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러시아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때가 이제 전제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민들 삶도 너무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소위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망명을 했던 레닌이 이제 독일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로 들어오면서 1917년 1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공산혁명을 성공을 하거든요. 1917년에. 그러면서 러시아는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빠진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러시아는 이쪽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쪽 성전국들로부터 또 많은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빠진 상태에서 소위 성전국 3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파리 베르사유 체계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독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의 그 상황이 가혹했기 때문에 너무 그 독일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배상금을 하고, 그 조건을 대략 한번 보면은. 베르사유 조약의 주 내용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독일은 해외 식민지 다 뺏기고, 이때 독일 국토도 많이 줄게 됩니다. 한 10% 이상 이제 줄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한테 알세스 로렌 지방은 이거 보불 정전 때 뺏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뺏기고 이 알사스 로렌 이때 주고받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보불 정전 때 이제 프랑스가 뺏기면서 우리 유명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예요? 레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불어 배우는 어떤 그 상황이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프랑스가 되돌려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도 땅도 이제 프로이센의 동프로이센 땅 쪽을 많이 뺏겨요. 폴란드 이쪽을.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중국에 대한 권한을 일본한테 다 넘어가게 되고 이때 또 일본이 이제 청나라에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3.1 운동과 같은 또 5.4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또 엄청난 돈의 어떤 그 배상금을 뭐 이때 당시로는 그 독일 사람들이 한 90년 정도 해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게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던 민족 자결주의이죠.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각 민족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뭐 우리가 사실 이거에 믿고 일어났던 운동이 1919년의 3.1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은 패전국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패전국한테만 적용되고 성전국 식민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패전국이니까 독일, 오스만 투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결정을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성전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인데 우리는 전 세계 다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성전국의 어떤 그 식민지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있던 나라였는데 이쪽 동프로이센 쪽을 이제 땅을 잃어요. 알사스 로렌도 잃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동프로이센 원래 프로이센이 주로 발행하고 했던 거는 그 폴란드 북부하고 이쪽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쪽인데 이쪽을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뺏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이 됩니다. 핀란드는 원래 러시아 쪽 거였거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연합 제국이었는데 이제 헝가리가 분리 독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이제 발칸반도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소위 유럽의 이제 지형이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발칸반도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되게 헷갈리는 게 이 발칸반도 지역 아닙니까? 그죠? 뭐 나온 김에 우리 발칸반도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뭐 유럽의 화약고라고 발칸반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유럽 이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화약고로 만들었지 여가 화약고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자체로 하는데 자기네들이 화약고로 만드는 거지 막 가만히 있는 나라 빼앗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쪽은 슬라브족이 주류. 근데 루마니아는 약간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묶였냐면 알바니아 빼고 여기가 뭐로 묶였냐면은 뭐로 묶이죠? 유고 연방으로 이제 다 묶이게 됩니다. 묶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쪽 지금 여기가 이제 요즘 관광지로 확 뜨고 있는 크로아티아, 그죠? 크로아티아는 역사적으로 이쪽 이탈리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서는 종교를 뭘 받아들이냐면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세르비아 이쪽은 이쪽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몬테네그로는 이 시절까지 여기가 뭔 통치?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오스만 투르크는 종교가 이슬람.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이슬람 쪽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르고 또 민족도 약간씩 조금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으니까 유고 연방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그게 유고 연방이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이게 국가로 막 분리가 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또 코소보라는 나라도 생기고 그러면서 민족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교 차이, 그리고 민족이 조금 섞여 있는 차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륙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90년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가가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그때 유고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막 그 피의 전쟁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다 뭐 종교 차이, 기본적으로 민족의 어떤 섞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확 일어났다는 거죠.
21세기에도 종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참 내가 말했던 똘레랑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됐지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세르비아에서 막 인종 청소한다 그래가지고 막 있었고요. 그다음 마케도니아 있고 알바니아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분쟁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 거냐 그리스 거냐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나중에 이렇게 독립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리스 지역의 이 북부 쪽의 하나의 주가 마세도니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맞는데 이제 서로 이제 관광 목적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는 우리 거야 뭐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돼 있고 관광지로 최근에 뜨는 데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 20세기, 21세기에 어떤 끊임없는 분쟁의 지역이었습니다. 자, 1차 대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제가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도로는 제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어느 지도를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도에 나오는 데가 잘 없네. 이 지도를 보고 할까요? 이 지도를 보고 하면은 아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유럽 지형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프리카는 이제 막 나눠먹게 하고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의 지형이 나뉜 것도 1차 세계대전, 궁극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지만은 또 정리가 된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결국은? 누가 통치했던 데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했던 데지 않습니까? 그죠? 오스만 투르크가. 요 지도를 보고 하면 좀 낫겠네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했던 건데 오스만 투르크도 패전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패전국이 되면서 뭐로 하나로 된다? 나라로? 터키 공화국이 되거든요. 터키 공화국이 되면서 터키 공화국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나라들도 이제 다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이 아랍 민족들이 살던데 카이로 쪽은 이집트가 돼 있고 이쪽 지역을 갖다가 이제 소위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서로 협상을 해갖고 임의적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프랑스는 이제 요르단, 레바논, 영국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시리아, 이쪽이 시리아. 뭐 이집트는 당연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에 이렇게 이제 됐던 거는 이쪽 아랍 민족은 좀 달리 원리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사우드 가문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이쪽 지역이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도 이제 이 중동 지역이 끊임없는 분쟁 지역이 된 게 사실 이때 씨를 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랍 민족이라는 게 거의 그때는 공동체처럼 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임의적으로 나라를 나눠버린 거예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집트 대충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가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쪼가리가 난 거예요. 조각. 인위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된 게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쪽 끝에는 이제 이라크 소위 이쪽 그 유프라테스 지금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쪽 메소포타미아하고 여기 있는 이집트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하는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이제 영국의 통치 지역이 되면서 이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의 이제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였으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1차 세계대전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아랍 토 세력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싸우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한테 여기에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뭐냐면은 맥마흔 선언.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라비안 로렌스라는 게 있어요. 영화.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인공하고 좀 오래된 영화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 촬영지 그 요르단에 있는 사막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면 그때 상황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 로렌스라는 이제 대좌가 영국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이제 아랍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터키하고 싸우자. 싸워서 이기면 너희 지역이 여기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랍 토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맥마흔 선언이거든요. 맥마흔 선언. 그러면서 이제 또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또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지.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태의 사실 책임은 영국한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시절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한번 좀 뭐 찾아보시든지 이어볼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드레피스 사건.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 책이나 이런 데 많이 언급이 되는 거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버블 전쟁. 그거 끝나고 나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는 완전히 적대 관계죠. 그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한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적대 관계인데 드레피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랑스의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독일 쪽에서 발견된 문서에 프랑스의 그 군사 기밀이 많이 담긴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글자체를 보면서 그거는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쪽에 정보를 넘긴 것이다 라고 이제 판결이 첩자다, 스파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프랑스 내에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지성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드레피스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썼던 사람이 내가 했다라고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의 배경에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주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래갖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인 기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유럽이라는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의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가를 만들자. 그게 뭡니까? 소위 시온주의. 자이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성지처럼 하는 게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 그러니까 그 시온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시오니즘이 유럽에서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의 정착지를 찾아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런 책 전체 읽어보니까 그때 1순위 후보자가 팔레스타인, 원래 자기네 땅. 1순위, 2순위가 아프리카에서 아까 프랑스 식민지였던 남쪽 옆에 보면 성 큰 거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 2순위. 3순위가 만주였다고 합니다. 만주. 뭐 이런 거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정산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유대인 자본들이 됐던 것도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가서 안중근 의사한테 죽잖아요. 근데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에 갔던 의제 중에도 하나가 이것도 몰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일종의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뭐 그거는 뭐 정사로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이제 시오니즘이 이제 유럽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벨푸어 선언가 뭐냐면 영국의 외상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계 자본 중에서 완전히 큰 금융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게 로스차일드가 아닙니까?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하고 벨푸어하고 식사를 하면서 로스차일드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땅 팔레스타인을 우리한테 할애해 주면은 내가 엄청난 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벨푸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벨푸어 선언이 일어나게. 뭐 서로 상반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이 벨푸어 선언만 믿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로 돌아가겠구나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게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면은 막 몰래 배 타고 막 가가지고 먼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고 하는 그 과정들.
요거하고 그 영광의 탈출 두 개를 보시면은 이 시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 한 흐름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누구 편을 들었다? 유대인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초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이 보면은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소수로 이렇게 있던데 근데 이제 점차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고 또 이제 막 6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고 하면서 아랍 쪽들을 계속 쫓아내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의 하면서 여기는 가자촌 여기는 이제 그 방벽으로 둘러싸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국적이 있는 상태가 원래는 이쪽이 하나의 그거였는데 이쪽에서 원래 있던데 물론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AD 76년에 유대민족이 망하면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갔다가 2000년 만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쫓아내고 들어와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평온무사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살던 땅이니까 비켜 이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국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난민지위로서 살아가고 있죠. 이제 팔레스타인.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서로 이렇게 적대하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압도적으로 그 힘이 세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500만. 근데 이제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600에서 700만. 그 정도에 필적하는 인원이 어디에 산다?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면서 주로 금융, 문화 이런 쪽에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이제 유럽 이쪽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소수지만은 이제 상층부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 뉴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씨앗을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은 사실 해결하기 사실 쉽지 않은 그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독립국가 되면서 이제 잘 살면서 공존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서로 어떤 그게 해묵은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선생님,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말씀하셨는데 1순위는 가나안 땅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2순위, 3순위는 어떤 명분이 없이 그냥 유엔에서 빈 땅을 주는 그런 전략이었나요? 만약 1순위, 3순위가 되었다면 1순위, 2순위, 3. 그것도 이제 이때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 논리에서 생겨난 거지. 저거 땅도 아닌데 그때야 힘 있는 데 가고 깃발 꽂으면 자기네 땅이니까 그냥 이제 협상에 의해서 그런 땅에 이제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허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거죠. 그때야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생각하는 대로 서로 그 나라끼리 협상이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어떤 그때는 주권이나 영토의 개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지역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BC 한 2000년경에 이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을 당해갖고 이집트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갔다가 한 400년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쪽 요르단을 거쳐서 40년 광야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게 이스라엘 국가 아닙니까? 유대민족.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한 1000년 이상 살다가 이제 로마에 저항하다가 AD 76년에 완전히 놔두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유대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버리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막 흩어지게 돼서. 그래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이제 자기네 땅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일로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2000년 동안 평온무사하게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평온무사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나가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일어난 것들의 어떤 유산 속에서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은 이제 거기에 책임이 있는 나라나 이런 데들이 또 관여를 해서 잘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씨앗은 영국하고 이제 영국의 그걸 한 영미가 사실은 여기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장 또 지원하는 거는 영국하고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 석유가 많이 나는 또 자원의 보고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친서방적인 국가는 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동을
하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친서방 세력을 지원을 하면서, 물론 유대인 간의 어떤 커넥션도 있지만 하면서 이 중동을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서방 정권이 있긴 하지만 그런 데를 묶어가지고 나머지 아랍 민족들은 다 반서방적이니까, 특히 반미니까 이쪽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보면 더 이쪽에다가 이제 이거는 뭐 그거다 해가지고 더욱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자, 한쪽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서 또 큰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레닌입니다. 레닌은 이제 우리가 전에 러일 전쟁할 때,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1905년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피의 그 봉기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워낙 짜르 정권에서 그 러시아가 그 전제 정치가 계속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짜르의 절대 통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민중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농노도 제일 늦게 해방이 됐고, 그러니까 어떤 기층에 있는 어떤 그 다수를 이끌어주는 소수의 그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어떤 두터운 중층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혁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층 민족을 대표로 한 소수의 인텔리겐자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시민혁명이 아니라 어떤 그런 완전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소위 사회주의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인텔리겐차들이 사회주의로 많이 경도가 된 거죠. 독일하고 이쪽에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제 스위스에 망명이 가 있던 상황인데, 이제 러시아도 아까 말했던 1차 세계대전에서 그 협상파에 들어가서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 사는 상황에서 이쪽 동부 전선을 막고 있으면서 전쟁에 동원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그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독일을 거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오거든요. 그 말은 독일의 정부하고 서로 협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들어가서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협약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1917년에 일단 그 혁명을 1차를 3월에 하고, 3월에 해가지고 이제 짜르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때는 이제 소위 그 레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볼세비키, 그 다음에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맨세비키, 이래가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세력 싸움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짜르 정부가 이제 전제 정권이 없어지고 3월 혁명이 되고, 이제 이때까지는 또 그 두 세력이 붙다가 최종적으로 1917년 11월에 이제 볼세비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세비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한 정권이 이제 들어서요. 최초로 공산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볼세비키 혁명. 볼세비키는 그냥 다수라는 뜻입니다. 다수.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들어오면서 이때 그 독일하고 밀약을 했던 우리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전쟁의 중요한 동부전선을 맡아줘야 될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이 소위 연합국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한 거죠. 유보트, 이제 동쪽에서 러시아가 빠지면서 더 강력한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저때 그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고 이러면서 뭐 했던 게 종전도 했고, 레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몇 가지들을 이제 제창을 하죠. 이제 공산혁명을 성공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하고 맺었던 소위 불평등 조약, 무슨 이런 것들 다 없던 걸로 해. 뭐 배상조항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위 각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은 서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대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는 같이 그 운동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그때 식민지 형태로 고통을 받던 국가들의 소위 엘리트 계층, 지식인들한테 그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그 매력적인 걸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이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는 이유가 뭐 다 압제를 받던 나라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식민지 제국으로 들어오면은 다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뭘 뺏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공산당은 하고 나서 그런 거 다 제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 소위 자본주의 세력을 같이 대항을 하자고 하네. 그러니까 지식인들한테 너무 매력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 이럴 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시절에 소위 그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이었다고 하면 이 사회주의에 경도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이념 체계로서 사회주의가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이때 이제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뭐 처음에 독립운동할 때 뭐 그런 계열들이 서로 이렇게 막 난 했던 거 아닌가? 사회주의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따라올 때는 이제 반공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 시절에 그쪽에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가 꼭 공산주의자라고 나쁘게 볼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 시절에 나라를 구하고 이기는 어떤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세주와 같은 어떤 사상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지게 되는 어떤 또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당하고 합작해갖고 항일 전선에 나가게 되고 우리도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갖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베트남도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 아시아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